제가 농담처럼 열가의 격언 중에서 주식시장의 주가는 리서치의 분석 보고서의 두께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분석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는 2020 주식 투자 편입니다. 유망 섹터 측면에서 상반기 주목할 종목으로 반도체와 커뮤니케이션 업종을 꼽으셨더라고요, 센터장님께서. 일단 이 의견이 지금도 그대로이신 건지, 그리고 만약 그대로라면 왜 이쪽을 꼽으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전에 인터뷰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자동차 맨날 그런 거 얘기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왜 좋냐면 그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또 무형제 경제에 관련돼 있는 소위 컨텐츠 업종들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농담처럼 열가의 격언 중에서 주식시장의 주가는 우리 리서치의 분석 보고서의 두께에 반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분석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하죠. 제일 첫 번째 고민이 이거예요. 저는 결론을 잘 못 내겠어요. 언젠가 내수를 질러야겠는데 내수 회복이 더딜 것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속 말하는 백화점 주식 중에서 좋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료는 나가니까 지져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의도에도 생기는 백화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좋게 보는데 이걸 강하게 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소비 회복이 더디면 어떨지. 다들 폭발적 소비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 소비 데이터 보셨어요? 미국을 보시면 소외 판매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왜 많이 파냐? 뭐 비대면으로 사던 여행을 안 갈 돈 받고서 써야죠. 가구라도 사든지 TV라도 샀던 거예요. 그래서 가전이 좋아지고 그랬던 거예요. 맞아요. 저축 여력이 엄청 커졌다. 저축은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많이들 썼단 말이에요. 내수와 수출 중에서 선택이 먼저 중요해요. 네. 올해를 바라보실 때.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출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수 쪽이 되려면 좀 더 경제 온기가 확산돼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내수주에서 어렵게 종목 찾기 노력할 바에는 수출주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수출주가 너무 비싸져 있단 말이에요.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출주를 나눠보면 뭐가 있죠? 크게 보면은 반도체. 나름대로 나머지 보면 IT, 2차 전지, 자동차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좋은 거, 좋은 기업이에요. 다 좋은 산업이고 근데 비싸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최근에 연초에 SK 이노서부터 SDI부터 배터리 나머지 어떻게 다 떠버렸거든요. 아마도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약간 컨설들 미달할 거예요. 그쪽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좋아지는 산업이면 보면 돼. 아까 제가 먼저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두려운 거는 도요타라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나오는 순간 이제 우리 배터리의 밸류체인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헷갈리겠죠. 분리막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고체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2002 한참 뒤에나 나올 거야 하니까 우리가 다 무시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어떤 시점이 돼서 이게 좀 빨라진다 기사 하나만 나와도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죠? 우리가 누가 뭐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상장된단 말입니다. 맞아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왜 굳이 다른 기업 가져가요? LG 에너지 솔루션 사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내가 주주가 됐을 때도 이러한 변수들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변동성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사는 게 제일 낫지 굳이. 근데 또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처음에 너도 나도 좋다고 하니 이게 엄청나게 높게 비싸게 시작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와야 될까?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좀 더 이거 갖다가 더 시장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시장 얘기를 같이 연동시키면. 네. 우리나라 시총을 좀 분해해 보면 크게 보면 한 3개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첫째는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거 수출 기업들 하나가 있을 거고 소재와 산업재 같은 것들이 두 번째 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커뮤니케이션 뭐 나머지들이 있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주는 실적이 좋아요. 잘하니까. 잘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바이오와 커뮤니케이션은 실적은 그리 좋지 않고 뭐 얼마나 좋겠어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데들이 지금. 그리고 근데 또 소재 산업재는 코로나 때문에 피해가 가장 컸는데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나 산업재가 확 좋아져야지 올해가 실적이 좋아지는 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니저 입장에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 저 자동차랑 저 IT랑 저런 것도 비싸니까 나 한번 소재와 산업재를 한번 승부 걸어볼까 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가 어느 정도 분기마다 실적을 보겠죠. 이제. 그렇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다 금리가 좀 하면 근데 올드 이코노미 산업이 확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한계는 있겠지만 올해는 또 그런 또 시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뭐냐면
기저 효과가 좋아지가 올해 딱 좋아진다 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하고 1차적인 사고고요. 그걸 쪼개가지고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쪼개서 봤을 때 결국 이런 거예요. 바닥에다 공을 세게 던지면 이 기저 효과가 뭐 이게 튀어오르는 거잖아요. 천을 팍 튀겠죠. 이게 단단해야지 튀어오를 거 아니에요. 기저 효과. 이 단단하다는 게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바닥이- 그렇네요. 그걸 찾아야 돼요. 바닥이 단단한 거.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제 고민되는 게 뭐 그래서 건설 같은 게 좀 얘기가 나왔던 거고 소재 내에서도 케미칼보다는 에너지가 좀 난 거죠. 유가가 올라오니까. 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하나하나를 다 갖다 줘서 분해해서 보셔야 되는 거. 제가 이걸 뭐 다 아시놓고 아까 저희가 이제 다른 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저희 릴레이 세미나 같은 걸 하니까 이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거고 그 업종별로 그걸 다 체크해 보는 중이죠 지금. 근데 그렇게 해보다 보면 이제 또 결론부를 말씀드리면 주가가 싸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또 이렇게 해보면 그 아까 뭐라고 했죠? 주가가 싸다 비싸가 아니라 내가 정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내가 편하게 잃을 확률보다는 먹을 확률이 더 커가지고 이게 수익이 더 크게 나는 일이 커서는 그 좋은 주식이 많아야지 좀 내가 해볼 만한데 좋은 기업이야 하면 가격이 좀 그렇고 또 별로 안 좋은 산업에서 올라서고 있는데 위로는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잘못되면 또 이만큼 커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걸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굉장히 올해 시장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2020년은 편했다면 2021년이 편하진 않겠구나. 특히 뭐 이렇게 허드 비헤이버처럼 몰려다녀가지고 답이 없는 시장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방금 LG 솔루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LG 솔루션 올해 하반기쯤에 상장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이전에 그 다른 섹터로 좀 가보면 엔터 쪽에서 빅히트가 상장을 할 때 빅히트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쨌든 좀 많이 추락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엔터 산업 자체가. 근데 그 전에 상장하기 전에는 엔터 빅히트가 상장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가기 전까지 좀 오르었잖아요. 그건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 노이즈인 거. 예, 노이즈들은 이제 뭐 온갖 그 있겠죠. 이 뭐 텔레그램을 날리던 뭐 온갖 매체를 통해 가지고 뭐 온갖 스토리를 짜서 돌리는 거죠. 그런 게 많죠 시장에는. BJ덕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그건 중요한 변수가 아니에요. 그건 짝짓기 매매로 매매하는 영역이죠 트레이딩. 근데 그거를 그 영역을 확실히 가셔야 돼. 그걸 할 거면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얘기하면서 같이 몰려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단타 치는 거죠. 뭐 이거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뭐 그런 됩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왜냐면 시청자분께서 LG 에너지 어쨌든 이제 단독으로 이제 상장을 하는데 그러면 같은 그 LG 그리고 거기는 또 다른 빅히트는 컸고 나머지는 또 고만고만했어요. 그죠. 이건 다 덩치들이 커요. 그죠. 우리가 SK 이노도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 매출이 요만큼밖에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건 규모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포트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걸 중점적으로 가져가냐면 여러 가지 조합을 시나리오를 잡아가겠죠. 그런 것도 있고 자동차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작년에 자동차가 처음부터 좋았던 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여러 나라의 자동차 공장들 셧다운 됐는데 우리는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유율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작년에 좋았어요. 근데 연말에서부터 연초에는 뭐로 올라가냐면 갑자기 애플이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애플이 팍스콘에 주는 마진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인가요? 위택선 사업자들한테는 1에서 2%밖에 안 줘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절대로 똑같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포트하고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가요. 여러 가지 이것도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장 쪽으로 좋아지는 거 맞는데 여러 가지 선별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한국에서 만들 거라 하는데 이 많은 오해하시는 게 이제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되면 이제 환경이 좋아질 거고 좋은 것만 찾죠. 환경이 되고 교육이 늘어날 거고. 근데 첫째 환경은 맞는데 그만큼 코스트가 또 올라오고 어떤 사건에는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코스트가 왜 올라오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탄소세 같은 게 부과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 세금도 올라가죠. 법인세도 올라가죠. 두 번째 뭐가 있죠? 아까 말했지만 무역 우리가 과거에 민주당 정부는 우리가 슈퍼 301조 같은 거 다 미국 민주당 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더 보호무역, 자유무역을 중시하는데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무역 체제를 통해 가지고 기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단 말이에요. 더 반덤핑 관세라고 들어보셨죠? 민주당 때가 되면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두드려 맞아요. 우리 증시가 항상 민주당 때 되면 위가 확 못 올라갔었어요. 잘 보시면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집권했다 그래서 중국과 관계가 확 좋아질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네. 최근 보면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왜 그러냐? 아주 이유는 간단해요. 트럼프도 바이든이든 다 미국의 대통령인데 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자리가 없어요. 옛날에 2000년대에는 중국이 생산하고 미국이 소비해가지고 서로 교육 협력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일자리가 없고 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건 뭐예요? 다 단절돼 있잖아요. 네. 자체의 공장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애플 공장 하려면 애플 미국에 기아차 공장이 있던 데다 하거나 아니면 라인을 새로 만들어야 돼 미국에. 텍사스 같은 데 왜 오는 것 같아요? 그 테슬라가. 거기 엄청난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 미국의 경향을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인건비가 저렇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 미국에서 뭘 생산해. 네. 그래도 가서 해야지 팔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산업 하나하나를 다지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좋다고 말했던 변수 중에서도 따지고 볼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업들은 좋은 것만을 반영해 왔는데 지금 현재까지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더 비싸진 건 뭐냐면 좋은 점만을 부각해 왔지만 어느 날부터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시장에서 하나하나 따지기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거고. 그럼 반대편에서 확 올라와 주면 돼요. 이게 뭐냐면 시크리칼인데 시크리칼 쪽에서 이제 뭐 이런 케미칼이 있을 거고. 근데 케미칼은 원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노후화 됐고 여러 가지로 왜 2차 전쟁 가려고 하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만 그 정유업체들은 유가가 올라왔으니까 괜찮아 보이고 철강업체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뭐 그래봤자 시총 규모도 안 되고 은행은 정부가 계속해서 배당성을 낮게 해주려니까 매력도 적고 하나하나 이렇게 아까 제가 다 따져봤더니 만만치가 않다고 드렸던 말씀이 그럼 여기서 획기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게 내수가 확 돌아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해는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래 코로나 어차피 끝나고 일상에 다 갔을 거야. 나 백화점 지르고 여행주 줄이고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리겠다 나는 그렇게 해놓고.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백화점 주식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건설 정도는 좀 정부 정책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따져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네. 아마도 올해 시장이 네. 따지면 따질수록 만만치 않다고 좀 느끼지 않으실까 저는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 다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강세장을 댄스 파티에 비유한다면 파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 시점은 절대 만취해서는 안 될 때이다.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나갈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고 얼마 전에 하셨던데 요 현금 비중은 뭐 사실 개별로 좀 다르겠지만 심플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몇 퍼센트 정도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30%뭐 각자 다르죠. 네. 주식은 한 50% 정도 항상 들고 하는 거니까 네. 50% 정도는 픽스해 놓고 항상 나머지 50%를 현금을 100으로 갔다가 한 80으로 갔다가 50으로 낮추거나 이 세 가지를 하는 건데 지금 한 30% 정도는 가져가는 구간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거는 하도 여러 군데 얘기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워렌 버핏이 했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무도 회장의 시계에는 시계 바늘이 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참 쉽게 해요. 내가 이제 무너질 때 판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질 때 팔고 싶으면 나갈 문이 적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붕이 무너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바늘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내가 알아서 집에 가야 돼요. 시계 바늘이 없으니까. 근데 만취하면 집에 못 가잖아요. 만취해가지고 어디 소파에 앉아 자고 있지만 말고. 비유가 좋으시네요. 내가 한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주주사한테서 직접 했단 말이에요. 무도 회장의 시계 바늘에는 시계 바늘이 없다. 예. 그래서 사실 저도 테슬라 한 반 정도 매도했습니다. 야, 테슬라 작년에 사셔가지고 대박인데요? 뭐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많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뭐 저번에 한번 공개했었는데 850% 정도 났는데 와. 이제는 더 이상 가져가면 제가 나중에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많지. 진짜 제가 이미 만취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반 정도 나와야겠다. 그렇죠. 재밌는 비유가 옛날에 그죠 걸그룹 좋아하는 그 소녀시대 좋아하던 분이 소녀시대에 취해서 SM을 갖고 있다가 손색이 났다가 뭐 이런 재밌는 설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서 보니까 예금 이자는 1%밖에 안 되고 정부가 부동산 자금 유입을 막고 있어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단적으로 증권사 여러 군데에서 체결 지연이 나왔다. 10시 장이 시작하니까 개인들 돈이 폭주한 것인데 그만큼 돈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현대차가 들썩인 적이 있잖아요. 제가 현대차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엄청 들썩이니까 두 번째 날 들썩일 때 매도를 하려고 누르는데 접속 오류가 몇 분 더 나는 거야. 이게 PC방에서 게임 갑자기 선 뽑힐 때 기분 좋. 근데 이거는 금액도 작지 않은 건데 네. 뭐야 이건 너무 아니 왜 개인 투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데 왜 서버를 안 늘리고 이걸 뭐한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신호는 어쨌든 개인 투자자 정말 몰려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놀란 게 1월 개장한 날이 1월 3일이었나요? 2일이었나요? 한 3... 그날 10시에 개장했을 거예요. 네. 그날 그런 금융 지원이 많이 났을 거예요. 많이 네. 났던 날이었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근데 맞아요. 이제 그래서 좋게 모든 상황은 좋게 보인다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보는데 네. 또 좋게 보면 그만큼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과거에 더 심한 지원도 있었어요. 옛날에 코스닥에 새로운 기술, 장미디어, 뭐 사이버텍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는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체결됐어요. 그럼요. 그리고 옛날에 이걸 갖다 좋게 보는 사람들은 진정한 강세장의 뭐 그거다. 시작이다. 시작한 그러다 결국 꼬꾸라졌어요. 그러다 꼬꾸라졌는데 요 표현을 하자면 옛날에 뭐 증권사에서 지점에서 주문을 다 처리할 때는 그 주문 내주는 단말기 내주는 분한테 뭐 돈이라도 줘야 빨리 넣어주고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을 못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증권사들이 그래도 IT 투자를 줄이진 않았었기 때문에 네. 꽤 큰 용량들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서버 단원에 다 달라요. 그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데 이제 굉장히 주문이 많이 나온 거예요. 주문이. 네. 그만큼 사람들이 급해져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보시면 그 이후에 굉장히 급해진 느낌들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뭐 당장 주식이 뭐 꼬꾸라져 무너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걸 자꾸 이런 말하면 그렇게 오해들 하시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다 주식을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팔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참고적으로 뭐 주가 올라갔다가 천장을 보고 무너질 때 어깨에서 팔라? 그거 직접 해봤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식이 너무 어렵죠. 그 차트로 유명했던 사람 중에서 우라가미 구니오라고 네. 이치모쿠 센징 일목균형포가 원래 오래된 일본의 차트 기법이 있어요. 뭐 대단 뭐 흥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분들 차트리스트를 많이 보시는 분인데 저는 그분이 했던 말 중에서 그분이 원래 호소다 고이치라는 어떤 칼럼을 쓰시던 네. 신문사에서 하시던 분인데 이치모쿠 센징이 일목 한 번에 본다는 거 산사람처럼 산인 제가 가명을 지어가지고 그 차트를 해서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거죠. 주식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승은 쌓아가는 것이고 네. 하락은 무너지는 것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멋지네요 멘트. 그거 괜찮죠? 호수아 고이치라는 이론을 냈던 칼럼에서 썼던 건데 이게 똑같은 이치모쿠 센징 일목균형법 만들었던 분인데 주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까 만취 전에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보자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미래라는 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후회라는 감정으로 시장을 바라봐요. 내가 그때 그랬걸. 그때 샀을걸. 내가 다시 나에게 지난 코로나 사태와 같이 4월이 온다면 주식을 사야지. 그럼 훨씬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무너졌을 때 참 대처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알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떤 양극당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막스의 단어를 되게 좋아요. 아까 제가 여기 적어왔던 게 뭐냐면 좋은 기업, 찰리 티안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그것도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데 순환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시계추처럼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우린 자꾸만 시계추처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다우나 S&P 500 장기 그래프 딱 그래갖고 주식시장 장기 그래프 나면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GDP도 올라가요 원래. 올라가죠. GDP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요. 올라가죠. 근데 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달라져요? 맞아요. 내 기업이 거기에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쩌면 양극단 쪽으로 갈 때를 잘 대처하는 게 결국 시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인데 극단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막 내가 팔아서 더 올라가서 열받아 갈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정도가 내게 주어진 거 아닐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또 다른 투자수단이 나온 데가 이거 지수만 보고 계세요. 이 기업 내에서 우리 산 내에서 또 좋은 기업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을 찾는 노력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
네. 또 다른 기사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현재 국내 증시를 들어올리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 과거 기관과 외국인이 팔면 개인들도 물러났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의 증시는 진짜 개인이 올렸잖아요. 네. 근데 개인은 왜 안 물러난 거죠? 생각해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일단 안 물러난 거고. 네. 아니 뭐 저도 기사 정도밖에 몰라요. 제가 개인이 한 명이 아닐 거고 수많은 요구들이 있겠는데 네. 그걸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결국은 1%대 예금리에 만족 못하는 자금. 저금리. 그게 가장 큰 거로 봐요. 저금리라는 여건. 그리고 결국은 대출 금리가 낮다는 것도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빌려서 뭘 사놓으면 그게 더 올라가면 대출하고 남는다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둘의 공통점은 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금리의 방향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금리가 요만큼 움직이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들이 금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은 버블이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진정한 버블이 어디인 줄 아세요 지금? 비트코인도 아니에요.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 버블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래서 가계가 박살나는 거, 거의 파산하다시피 한 재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국채마저도 마이너스 국채 발행이 가능해요. 그만큼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얼마나 비싸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0%면 주식시장이 PER 몇 배 가든 뭔 상관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배당이라도 나오잖아 우리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구조적 저금리가 가져온 어떤 스페큘레이터, 투기적 자금 유입이 굉장히 컸을 확률이 높고 또 하나는 또 예금리 및 이렇게 낮으니까 도저히 그 금리로서 만족할 수 없다는 자금들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자금들이 힘이 좀 유별났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번에 과거의 길과 좀 다르게 보이는 건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 이런 위기들은 뭐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기업이 망하거나 뭔가 실체적 전쟁이 났거나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19는 뭐가 무너진 게 없잖아요. 없죠. 자연재해예요. 다들 집 다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이게 가만히 있다가 어느 사람들이 생각해 내가 이게 움직이기만 시작하면 뛰어갈 거야 이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땡. 그렇죠. 근데 정말 뛰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너무 체력이 약해져서 서 있는 동안에 못 뛸지. 그래서 저는 개인들 자금이 그 자금들이 과연 약간의 정상화 요건에 다가선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금리가 다소 움직이는 국면이 왔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계속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질문을 다시 돌아왔는데 그게 어쩌면 올해 시장에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그러한 주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